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고 계신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도, 팟빵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2월 3일 드디어 한 달, 아무랬던 한 달이 끝나고 이제 희망의 2월이 밝았습니다. 자, 한국 시장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위험 회피에서부터 위험 일부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거잖아요. 한 번 놀란 가슴 계속해서 놀린다. 제가 어렸을 때 공포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20살 남짓 때 공포영화를 봤는데, 그 공포영화가 갑자기 어디 코너를 돌면 무서운 게 빵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음악 소리로 짠!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계속 그런 거야. 짠! 이러면서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포영화를 거의 안 봐요. 저는 공포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 그때 아마 한 30번 이상 놀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었죠. 이번 미국 증시의 하락이 한 번 놀래고, 뭐 7번? 그 다음에 그 테이퍼링은 뭐 2월 달에 끝내? 그리고 3월 달부터 긴축이야? 한 번 놀래니까 악재가 악재를 끌어오고 악재가 악재를 흡입하는 흐름이 되는 거죠. 공포감의 블랙홀이 공포감을 더 많이 흡수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했던 낙폭의 상당 거의 최고치를 뚫고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대표 지수는 S&P가 거의 10%, 정말로 10%가 빠졌고, 나스닥은 15% 이상 빠졌고, 러셀 2000은 20% 이상 빠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하락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공포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공포감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포감이 현장으로 이제 와서 이성을 되찾은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성을 되찾자 위험 회피 심리가 해소가 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은 비농업 그 고용 취업자 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좋을 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표가 부진하면 그 매파적인 태도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세게 못할 것이다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그 공포감이 없어지고 이성을 되찾은 상황이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금리 인상 수준을 4번 수준으로 지금 그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금리를 4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첫 번째 이런 신호를 줬던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연준 인사들이었죠. 연준 총재님들이 금리가 한 4번 정도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안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자 오늘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 달러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0.42%가 하락한 95.98, 96이 깨졌습니다. 95.98 되었고, 그 반대급부는 어디였나?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큰 인플레이션이 유럽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독일 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 또 우리는 그 독일의 국채금리를 통해서 그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얼마 만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다? 플러스 전환되었다. 플러스 전환되었는데, 지금 오늘장에서는 어땠느냐? 장중에 0.05%까지 금리가 올랐고요. 장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독일 금리가 현재 0.0365, 36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달러화가 당분간은 강세로 가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금리가 즉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금리와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같이 연계해서 당분간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여타국들의 상황들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데, 오늘은 브라질 주식은 상당히 좀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브라질 주식은 1.18% 보베스파는 빠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뭐 달러가 약세면 이제 신흥국 증시에 나쁠 건 없지만 꼭 그렇다고 좋지도 못한 게 오늘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77%, 그 다음에 2년물은 1.15%, 30년물은 2.10%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곧 말씀드릴 고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의 상황들이 좋지 않게 여겨지자 금리가 경기를 반영하면서 떨어지는데, 단기의 금리와 콜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장기의 금리는 경기의 영향을 받으니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떨어지면서 1.77을 기록을 했고, 2년물은 뭐 많이 안 빠져서 1.15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60bp 초반대로 다시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 다음에 유가는 혼조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5.4달러대로 10% 넘게 올랐고요. 14% 올랐고, 반면에 이제 WTI는 88달러가 깨져서 87.97인데 88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8달러네요. 네, 그래서 소폭 떨어졌고요. 일반 재고는 감소, 휘발유 재고는 증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가격은 알루미늄과 납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니켈은 2.77%, 니켈이 아주 중요하죠. 니켈은 상당폭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보면 S&P는 많이 올랐어요. 0.94% 올랐으니까 대표 주식 지수는 1% 많이 올랐는데, 다우는 0.63%, 그거보다 좀 못 미치게 올랐고, 근데 나스닥은 0.5% 올랐다는 거죠. 나스닥이 0.5%. 왜 이랬을까요? 기술주들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finbiz.com의 그림을 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다 분위기 괜찮았어요. 특별히 구글은 아시다시피 20대 1 주식 분할을 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한 10% 올랐었는데 실제로는 7.52% 올라서 마감이 됐죠. 사실은 주식을 분할하는 게 뭐 회계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거죠. 그렇죠? 회사 자체가 변화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주들 접근성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주식이 좀 더 대중화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계속 이제 관찰을 해보면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에 진심이고 주가의 CEO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본질적인 걸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 사업을 잘해서 현금 흐름을 잘 만드는 게 기업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쁘더라도 주가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 부분 있겠죠. 이런 정도 분위기면.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부럽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한국 주주들은 주주 대접을 못 받죠. 왜냐하면 산업 여군이 중요하던 시절의 역사적 흐름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나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 가치를 키우는 데 있어서 꼭 주주 가치가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업자 개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자본이 많이 발달한 상황이고 자본을 대준다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저런 자세가 좀 부족하고 미국은 좀 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0.5%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그러면 이거는 잘한 걸까요? 아니요, 굉장히 부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7%나 올랐고, 지금 보시면 빅테크 테크 주식들이 나쁘지 않았고, 또 하나
반도체 주식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까 그 맵을 보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별로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반도체 주식 중에서 퀄컴이 6.25% 올랐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2분기 매출 전망이 최대 110억 달러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96만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러면 전망치가 올라가느냐? 왜 그럴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투자하신 분들은 알 것 같아. 왜 퀄컴이 좋아질까요? 네. 왜 퀄컴이 좋아질까요? 예상이 좋아질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수혜를 받았어? 퀴즈. 자, 이제 머리를 돌리셔야죠. 새로 이제 투자의 시점이 왔으니까. 애플 땡입니다. 애플과 결별은 안 좋은 뉴스예요. 누구 때문에 좋아졌어요? 인텔 땡. 네. 루돌프 가슴커. 네. 네. 하웨이 맞습니다. 하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웨이 때문에. 왜 그러죠? 네, 하웨이 그렇죠. 잭님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역시 똑똑하시네. 네. 하웨이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웨이가 기린이라는 그 칩을 만들었잖아요. 암 기반으로, 암 아키텍처 기반으로 기린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네 다 썼잖아요. 그리고 기린이 꽤 성능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미국은 상당히 미국이란다. 중국은 상당히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그 설계 기술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TSMC한테 맡겨가지고 만드니까 잘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린의 점유율이 엄청났었는데 하웨이가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큼 누가 가지고 갔어요? 삼성이 갖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삼성은 못 갖고 가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갖고 왔잖아요. 그쵸? 오포, 비보, 샤오미가 화웨이 빈자리를 꿰찼는데 그걸 갖고 기린 칩을 씁니까? 못 쓰죠. 누구 칩을 써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게 되죠. 그 빈자리를 찾아가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삼성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퀄컴의 최대 수혜주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자리를 쫓고자 하는 게 뭐다? 네, 엑시노스 2200인가? 2200, 엑시노스 2200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자, 실적도 엄청 잘 나왔는데요. 주당 3.23달러가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는 2.5달러, 그 전은 1.9였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주당 이렇게 연환산 이 수준 이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준다면 연환산 수익은 15달러 수준이 되니까 현재 주가가 비싸냐?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라고 환산해서 계산해 볼 수 있죠. 지금 15달러에 188달러니까 PER 배수가 얼마예요? 12.5배 정도, 1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한국에 오면은 뭐 가격 다 받은 거지 뭐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AMD 5.1%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오히려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잘 오른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무려 6% 빠졌고요. 테슬라는 2.75% 빠졌어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11% 나빠졌, 20% 나빠졌다가 11% 좋아졌다가 또 뭐 5%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6% 나빠졌다가, 아니 회사가 그럴 건 아니잖아.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하루에 5% 미만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지금 넷플릭스는. 테슬라도 좀 그런데요. 테슬라도 뭐 11% 떨어졌다가 11% 올랐다가 또 뭐 올랐다가 2.75%나 빠졌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공매도와 관련된 수급 영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등의 다양한 그 매매 주체들이 단기적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서로 붙으면서 이 가격 가지고 무슨 고지전 하듯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지난 그 설날 기간 동안 이렇게 좋았으니까 사실 한국 시장 한 오늘 1.5%에서 2%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장중에 1.25% 올랐습니다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20% 이상 폭락을 하고 있어요. 아 참나 안타깝네 진짜.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은 아마 빠지겠죠? 네, 빠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오르려고 그러다가 나스닥 빠지면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 세게 당했기 때문에 거의 뭐 20% 가까이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악재에 아직 둔감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근데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게 되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워낙 그동안에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초 정도, 아이고 22% 빠지네요. 20%가 아니고. 나스닥 선물이 나빠서 한국 시장은 오늘 미국 설날 기간 중간에 있었던 상승을 시장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는 안타까운 장이다. 정말 안타깝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싸니까 싼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컨센이 상당히 낮춰졌어요. 어느 정도? 연사회로. 연준 인사 발언이 상당히 컸는데요.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 중립 정도로 보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둘기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월 회의에서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미 영준이 미국 경기 확장세를 탈선시키지 않으면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고요. 금리 올린다고 해도 경기 확장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또 탈선시키지 않으려면 뭐 8번 금리 올리고 7번 금리 올리고 이런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첫 금리 인상 이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에 달려있다. 그렇죠. 데이터에 달려있죠.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 주엔 제일 중요한 게 비농업 그 고용 흐름인데요. 지금 1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30만 1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20만 명 증가였는데 어떻게 됐다? 오히려 무려 30만 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집계된 수치도 80만 7천 명 증가해서 77만 6천 명을 하향 수정됐는데, 어찌되었건 77만 6천 명 증가해서 30만 명 감소가 나타났다. 이게 웬일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ADP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난 부분은 서비스업에서 27만 명이 줄고요. 제조업에서 3만 명 가까이가 줄어서 30만 명 감소입니다. 서비스업에서 27만 감소? 뭐 때문일까요? 네. 전전일 우리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오미크론 확산이 절정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이번에는 잠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죠. 백악관 대변인이 말이야, 고용이 잠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뭔가 시그널을 먼저 줘버렸어. 이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조사가 취해진 주간에 오미크론 확산이 절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보고서에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오미크론이 정점이던 시점에 병가를 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1월 초에 거의 900만 명 사람들이 아프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일자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공급망 적체가 도대체 언제 풀릴 것이냐. 그리고 공급망 전체의 왼쪽 편, 오른쪽 편은 동쪽, 미국의 동쪽, 즉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쪽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상황, 그리고 중국의 전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한 축은 미국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는데, 자, 수요 중에서도 그 수요는 지금 재정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건 조금 감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의 물류 적체는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분위기 보니까 1월 달은 물 건너간 거죠. 물류 적체 해소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망 적체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아시아권도 해결이 다 안 됐고 미국 쪽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이 이런 상황이면 고용 비용은 어떻다? 계속 올라간다. 임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공급망 적체는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일단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인플레이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
그 선호를 하고 금리 4번밖에 안 올릴 거야 하고 되게 편하게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아까 메리데일리 총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다 그랬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럼 데이터가 쭉쭉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시장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하는 장이 아니고요. 22년 장은 오르려 그러다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어떡하지 하고 떨어졌다가 괜찮아 이러면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방향성이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22년은.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역시나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급망 적체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상 하나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연휴 이후의 시장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